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불길을 언급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북아 지역, 아시아 지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다 보면서 봐야 이 판이 보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야 합니다. 인태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유엔 안보리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현지 시간 26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죠,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는데 북한이 25일날 ICBM 등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함에 따라서 석유 검수 조치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정족수가 9표인데 이 9표를 넘긴 13개국이나 찬성했는데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북한은 안심하고 핵실험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예 유엔 안보리를 딱 붙들어주고 있는 바람에 더 이상 추가 제재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북한이, 김정은이가 안심하고 핵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중국이 마당을 깔아주는 거죠. 북한의 핵실험은 단순히 북한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유엔 안보리 상황으로 검증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방치하는 듯 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하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말로 쓰려고 한다. 만약 누군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로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쟁의 불길을 누군가 이렇게 미루지만 사실은 중국이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방침이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 조 바이든이라고 왜 말을 하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갑니다. 주어를.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이웃인 중국의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관련 국가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협의체인 오커스 등등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연합훈련 재개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좌시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런데 좌시하지 않고 중국이 행동에 나서는 부분은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반도 전쟁 불길 등을 거론하면서 위협한 것은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대만과 중국이 갈등의 격전지였다면 이제는 한반도를 포함하게 된 거죠. 이거는 6.25 때부터 그렇게 해오던 겁니다만, 특히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각각 상대방 최고 지도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적으로 내놓고 비판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마 처음이겠죠. 다만 남태평양 등에서 신냉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 양국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먹구름이 한반도 또한 뒤덮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가 또 중국 편들고 나서지 않을 수 없죠.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또한 역내 새로운 군사 블록을 만들어낸 것은 이거는 쿼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이들의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일으킨다. 이렇게 북한을 편들어버리면 김정은은 더 지술래가 더하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중국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딱 드러나네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삼각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자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정면으로 가격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이거 중국과 러시아죠,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 책임은 뭡니까? 북한을 제재하는 제재 안에 당연히 동의해줘야 될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 이렇게 기존 대결 양상 또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 대사인 자신의 권한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에게도 발언권을 줬습니다. 그러자 조현 대사는 북한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하면서 그차라도 부족한 자원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을 비판했고, 기미히로 대사 역시 안보리는 무엇을 하는 데인가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안전보장이사에 저 거부권 저 두 국가를 보면 유엔이라는 자체를 이제는 판가리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엔을 저렇게 거부권으로 아주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세계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 두 국가, 저 두 국가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중국이 북한 도발의 책임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돌리는 점, 이 점은 새로 나타나는 중국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번에 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런 상황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당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이뤄진 한미 미일 군사훈련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너희들이 안 해줘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드거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동아시아 수석국장 또한 북한에 대한 도구들의 조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 이거는 옛날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해오던 거죠. 조건 없는 대화보다는 지속적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 행사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조치를 못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겠습니까? 세컨더리 보이콧 하나만 들고 나와도 러시아하고 중국 당장 발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이 이번에 멈칫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이 있었죠. 하나는 쿼드고 하나는 IPEF입니다. 쿼드가 24일 날 직접 이렇게 네 4개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 중국의 마구잡이 도전,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면서 분쟁지의 군사 거점 하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대목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쿼드 합의문인데 이 쿼드 성명서에 중국을 직접 겸응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국이라는 차이나라는 말은 빼준 거죠. 공동성명은 아세안이나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들 국가가 최근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고 그전에도 중국과 좀 가깝긴 했습니다만은 태평양 섬나라들의 경계심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달리 미일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직접 지명해가지고 핵 군축을 요구하거나 해양군사 거점 확대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일 공동성명에는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한테 핵무기를 군축하라, 축소하라,
그리고 해양군사 거점, 태평양 산호섬 같은 데 콘크리트를 들어부어 가지고 비행장 만드는 거, 이런 거 해양군사 거점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이 미일 공동성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쿼드는 미국과 일본이 아무래도 중심이겠죠. 그리고 인도와 호주가 있지만 쿼드는 한미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을 축으로 삼아서 아시아 안보 전략을 펼쳐온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틀이지만 높은 수준의 협력을 끌어내기는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인도가 특히 잘 안 따라오죠. 여기에 대해서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쿼드는 유럽 30개국이 가맹한 군사동맹인 나토와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면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이 아니라 온건한 연합체다. 아직은 쿼드 그렇죠.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도 나토 같은 동맹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는 누가 봐도 특히 중국이 볼 때는 군사연합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뭐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서 쿼드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국이 정식으로 합류한 IPEF는 쿼드보다도 참가 국가도 훨씬 많고 실질적으로 경제연합체 성격을 띠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시킨 면도 있고 우리나라로 볼 때는 대외 경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안미경중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세계와 함께. 일단 이 IPEF 국가들의 GDP를 보면 전 세계 GDP의 40%가 됩니다. 중국과는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미 지적했지만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논한 적이 있죠. 실제로 이 쿼드보다도 IPEF로 중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중국이 그냥 IPEF란 집단 때문에 망하느냐, 그게 아니라 중국 자체적으로 IPEF 같은 것이 출범함으로써 망하게 되어 있는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요약했을 때 자유를 세우면 공산당이 망해버리고, 이 자유는 자유시장, 자유무역, 인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자유를 포함하지만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세계, 자유질서, 이 모든 자유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세우면 공산당이 망해버리고 자유를 막으면 중국이 망해버립니다. 시진핑은 이번에 3년임 하겠지만 시진핑의 운명은 결국은 망국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쿼드나 또는 IPEF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거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호주는 오커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다 IPEF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다 미국과 손을 잡아버리니까 중국은 거기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섬나라들 경치 참 좋습니다. 정말 낙원 같은 데죠.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키리바시, 피지, 통가, 사모아. 어제 저는 자면서 피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지상 낙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인구는 얼마 안 돼요. 동티모르가 130만, 파푸아뉴기니가 800만, 솔로몬 제도는 70만 정도, 키리바시는 12만 정도, 바누아투는 30만 정도, 피지는 90만, 사모아는 20만, 통가는 10만 전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괌하고 호주하고가 딱 걸리는 중간지대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여기에서 해양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령 괌을 대응할 수가 있겠다 하는 계산이 서겠죠. 중국이 이 지역 국가들과 남태평양 국가들과 FTA, 여기 뭐가 난다고 FTA를 추진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FTA를 빙자한 경제 집어먹기죠. 그동안 중국이 잘 보여준 1대1로 전략. 그 1대1로 전략에 참가한 나라 중에 멀쩡한 나라가 별로 안 남았죠. 자, 어쨌든 이 지역에서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과 FTA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합니다. 이 포괄적 합의라는 것을 제가 딱 보니까
바로 IPEF와 쿼드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걸 중국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또 브릭스 아시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런 5개 신흥 경제 국가는 협력을 확대하고 우주 위성정보 협력 강화에도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IPEF에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자기네 중국인들한테도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이 지역을 실제로 갑니다. 2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이 이날부터 시작되는 남태평양 도서국 등 8개국 순방에서 이른바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합니다. 이것이 포괄적 개발 비전의 정체입니다. 비전 초안을 보면 남태평양 10개 소국에 대한 중국의 수백만 달러, 경우에서는 수천만 달러가 될 수도 있겠죠. 경제 지원. 이 돈을 갖다가 일단 바르고 나가죠, 중국은. 그러면서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들 간의 FTA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중국에다 너희들 물건 많이 생산해서 팔아라. 결국은 중국이 그 지역을 먹게 되죠. 이 계획이 정식 추진되게 되면 중국은 현지 경찰을 훈련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인력을 상주시키고 지역 내 사이버 안보 관여, 각국과의 정치적 관계 확대, 해도 작성, 바다 지도죠. 바다 수심 지도입니다. 해도 작성,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권 등을 중국은 얻게 됩니다. 이 속 딱 보이죠. 해당 국가가 인구가 작고 이런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 연구가 공부가 덜 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또 날로 먹으려는 그런 전법을 쓰죠. 당장 볼 때 현지 경찰을 훈련시키겠다. 이건 중국 인력을 상주시키고 군사력을 상주시키는 것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이미. 그러면서 천연자원 이야기 나오면 딱 답 나오죠. 석유라도 나오면 다 박아겠다. 그런 거. 석유 아니래도 천연자원 이야기 딱 나오면 보석부터 해가지고 가져갈 게 많습니다. 왕이 부장의 순방은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을 돌면서 6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왕이는 피지를 방문해서 중국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포괄적 개발 비전이 5개년 계획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외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태지역 하는 게 왜 그렇다 그랬죠? 태평양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중국은 태평양 내 외교 안보 거점 확대를 위해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응한다는 구상하에 남태평양 소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이 섬나라들은 미국의 군사 거점인 괌과 멀지 않고 호주와도 약 2000km 거리에 있어서 중국이 볼 때는 전략적 중요 거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전략적 중요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필요시 자국 함정을 솔로몬 제도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물류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보 협정을 지난달에 솔로몬 제도와 체결했습니다. 중국 군함이 언제라도 솔로몬 제도에 입항할 수 있고 입항해가지고는 물류 보급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남태평양 공략은 대만 고립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국가들이 대만과 수교를 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좀 있는데 중국이 돈 주고 대만과의 수교를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불편하죠. 그러면서 커터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이 사람이 이끄는 미국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달 솔로몬 제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만약에 중국이 여기다가 영구적인 군사를 배치한다든지 군 시설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 미국은 상당히 우려하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지역 이곳저곳에 중국은 산호섬 위에 시멘트를 깔고 활주로를 닦아버리는 전략을 폈는데 만약에 이런 나라들한테 태평양 소국 8개 국가에 활주로 닦을 필요도 없이 바로 그 비행장을
자기네들 공군 군사 기지로 쓰면 그만이지고 거기 항구를 자기네들 군사 항만으로 쓰면 그만이죠. 조약만 잘 맺으면 돈만 잘 갖다 주면 그리고 그 돈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항만과 공항을 꿀꺽 삼켜버리는 전략을 펴죠. 돈 안 갚았잖아. 갚아. 돈 대신 이거 가져갈게 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죠. 지난달 24일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4개국 정상들은 공동声明에 이례적으로 태평양 섬나라들을 지목하면서 우리는 개별적 단계적으로 그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그들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건강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자, 어쨌든 이 태평양 섬나라 8개를 가지고도 중국이 또 1대1로 작전을 펴면서 부채의 함정에 빠뜨려서 이 나라를 또 집어삼킬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진영은 이런 거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부가 골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IPEF는 중국 내부가 골마 터지고 있는 부분을 더 앞으로 부각시켜낼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중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PEF의 강화로 중국이 사실상 세계의 생산기지가 되면서 부를 축적해 왔는데 IPEF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생산기지가 이 인도 태평양 아시아 지역으로 다 흘러나와 버리게 되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자유는 축소되고 그 자유를 세우자니 공산당이 망하겠고 그 자유를 막자니 중국이 망하겠고 어디로 가도 망하는 상황이 되겠죠.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같은 자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유엔에서 미국을 향하여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한반도의 전쟁의 불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안심하고 핵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전 세계는 북한의 핵실험은 단순히 북한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고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방치하는 듯 하면서 사실상 배후 조종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소득입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대놓고 전쟁 불길 이런 협박을 하다니 이 급변하는 인태 정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